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딸을 키워왔죠. 제 딸은 지는 자폐증이 있지만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이입니다. 비록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하게 자라진 못했지만 복지센터도 다니고 친구들도 사귀며 나름대로 천천히 세상과 관계 맺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어요. 혼자 장애가 있는 아이를 키우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모녀가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고도 없이 날벼락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죠. 부모가 돼서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 딸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과 후회가 아직도 저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세상 모든 부모님에게 제가 겪은 일을 들려드리고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장애아의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요즘같이 험한 세상에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라면 꼭 귀 기울여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결코 잊지 못할 비극이 시작된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도 저는 미용실에서 종일 단골 손님의 머리를 해주고 집에 돌아와 저녁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 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집 앞까지 차로 데려다 주거든요. 한껏 상기된 얼굴로 들어오는 딸을 보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우리 은지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었어? 기분 좋아 보이네. 그런데 다음 순간 딸이 기겁할 말을 내뱉었어요. 엄마, 나 결혼할 거야. 은지도 시집 갈래. 식탁에 숟가락을 놓던 제 손이 그대로 멈췄습니다. 뭐라고? 나 결혼할 거야. 태수 오빠랑 결혼할래. 오빠 착해. 나한테 엄청 잘해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은지야. 잠깐만 천천히 얘기해보자. 태수 오빠가 누구니? 엄만 처음 듣는 이름인데? 제 물음에 딸이 눈을 빛내며 대답했어요. 복지관에서 만났어. 태수 오빠도 복지관 다녀. 오빤 진짜 착해.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어. 그 말을 들으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겠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딸이 청혼을 받았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제가 모르는 사이에 딸에게 비밀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너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 왜 말 안 했어? 엄마가 안 된다고 할까봐. 엄마 맨날 나한테 남자들 조심하라고 하잖아. 근데 태수 오빠는 나쁜 사람 아니야. 엄청 착해. 나 태수 오빠랑 엄마 아빠도 만나고 형님도 만났어. 다 나한테 진짜 잘해줘. 저는 식탁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딸이 결혼한다니. 자폐가 아니라도 놀랄 일이었어요. 아직 22살밖에 안 됐으니까요. 거기다 복지센터에서 만났다니 너무 뜻밖이라 할 말도 잃을 지경이었죠. 그래도 정신을 차리려 노력하며 하나씩 질문을 했습니다. 은지야, 그 태수 오빠라는 남자는 몇 살이야? 왜 복지센터에 나와? 공부하러 와. 오빠도 장애인이래. 나인 나보다 20살 많대. 저는 기겁했습니다. 20살이라니. 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죠. 그래도 딸이 놀라지 않도록 가능한 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은지야, 그 엄마가 화내는 건 아닌데. 넌 아직 어리잖아. 결혼은 너무 빨라. 그리고 20살이나 많은 사람이랑 결혼하기엔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아니야, 은지 안 어려. 나 이제 다 컸어. 22살이면 어른이야. 딸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반대하자 속이 상한 모양이었네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딸아이가 방에서 훌쩍훌쩍 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고민했어요. 다음 날 복지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통화하며 그 태수 오빠라는 사람에 관해 물었죠. 복지사 선생님, 그 은지가 요즘 태수라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인가요? 나이가 20살이나 많다고 하던데. 아, 태수 씨요? 저희 센터에 다니는 분이에요. 지적장애로 등록되어 있으시고 성실하게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는 분이세요. 선생님, 그분이 42살이라던데 은지한테 결혼하자고 했다네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 결혼까지요? 안 그래도 요 근래 두 분이 그런 느낌이 있긴 했는데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나이 차이도 너무 많이 나고 그분도 지적장애가 있으시다니 걱정이 되네요.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서로 잘 맞아 보이시더라고요. 태수 씨가 은지 씨를 정말 소중하게 대하시고 은지 씨도 태수 씨 좋아하는 것 같고요. 혹시 그분 가족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아, 네. 그 부모님이 건강 때문에 지방과 서울을 오가신다고 들었어요. 형님도 한 분 계시고요. 센터로 오셔서 가족 상담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사회복지사 선생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최소한 그 사람과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일주일 후 복지센터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태수라는 남자는 무척 순해 보였어요.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편이었지만 표정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해 보이더군요. 제 딸 옆에 앉아 힐끔힐끔 쳐다보며 수줍게 웃는 모습이 딱 보기에도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저에게 먼저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죠. 은지 엄마 안녕하세요. 전 김태수입니다. 남자는 말투부터 또래보다 많이 어눌했습니다. 그래요, 태수씨. 만나서 반가워요. 은지 엄마 예쁘다. 그래서 은지도 예쁜가 봐요. 남자가 환하게 웃는데 저희 딸이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기도 했어요. 나이가 20살이나 많지만 천진해 보이더라고요. 지방에 계신다는 남자의 부모님까지 올라와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6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부부였죠. 소박한 옷차림의 평범한 시골 어르신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은지 어머니, 갑작스럽게 결혼 얘기 들으셔서 놀라셨죠? 저희도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솔직히 저흰 태수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은지 씨 만나고 나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매일 복지센터 가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은지 씨 얘기만 하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나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들이 결혼하겠다고 할 만큼 잘 맞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마 태수는 은지가 아니면 평생 혼자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욕심이 나네요. 제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남자의 아버지라는 사람도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당진에 집이 있습니다. 작은 농가주택인데 마당도 있고 조용한 곳이에요. 두 아이가 결혼하면 저희가 아이들을 데려가 같이 지내면서 잘 살 수 있도록 돌볼 생각입니다. 설과는 다르게 아직 인심도 좋고 두 아이 신혼 시작하기엔 참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당진이라면 서울에서 꽤 먼 곳이었는데 딸아이를 그렇게 먼 곳으로 보낸다는 게 불안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와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 상담실 문이 열리며 멀끔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회의가 길어져서요. 4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손에는 고급스러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그 남자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수형 김민수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제게 명함을 건넸어요. 명함에는 네로라 하는 대기업의 부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 동생이 이렇게 좋은 인연 만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부모님 연세도 있으시고
솔직히 저도 동생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은지 씨 같은 좋은 분 만났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김태수의 형이라는 남자는 대기업 부장답게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뭔가 믿음직스러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갈등하는 것을 눈치채더니 이런 말을 했죠. 어머님 약속드리겠습니다. 은지 씨가 태수와 결혼한다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계속 지원할 생각이니까 다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걱정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전 그래도 마음이 편치 않아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직 오래 사귄 것도 아닌데 혹시 결혼을 서두르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때 남자의 어머니가 살짝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부부 건강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남편은 당뇨가 심하고 저도 작년에 암 수술 받았어요. 언제까지 태수를 돌볼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할 때 태수 장례를 확실히 해두고 싶습니다. 애가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걸 보는 게 저희 소원입니다. 그 말에 남자의 형도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저희 부모님 마음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망설이시는 이유도 충분히 알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있는 한 동생 내외 절대 어렵게 살지 않을 겁니다. 약속드릴게요. 두 사람이 자리 잡고 잘 살도록 끝까지 돌보겠습니다. 그 말을 하는 남자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밤새 뒤척이며 고민했습니다. 그때 딸이 제 방문을 두드리며 울먹이더군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하면 난 어떡해? 나 태수 오빠랑 결혼하고 싶은데 엄마 제발 좋다고 해줘. 방문 너머로 들리는 딸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도 미어졌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솔직히 은지에게 결혼이라는 인연이 또 찾아올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무리 평범하지 않은 아이라 해도 여자로서의 행복을 누릴 권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기회를 제가 막아도 되는 건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만 하며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은지는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않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엄마, 나도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나 결혼 못하면 밥도 안 먹을 거야. 제 걱정은 아랑곳 없이 어린이처럼 보채기만 하는 딸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태수라는 남자의 부모들이 저희 집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헌데 저를 본 남자의 부모들이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고 통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아예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어요. 은지 어머니, 태수가 은지랑 결혼 못하면 죽어버리겠다고 며칠째 밥을 안 먹고 있어요. 제발 저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네? 아니 그때 남자의 아버지도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고민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태수가 나이도 많고 따님의 짝으로 믿업지 못하실 거예요. 사실 저도 아들의 짝은 비장애인이길 바란 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마음대로 되나요? 그런 집에서는 또 저희 아이들 같은 상대를 좋아하지 않겠죠. 따님도 혹시나 반대하는 집에 시집가서 힘들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우린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전 재산, 아니 제 목숨을 걸고 약속드릴게요. 저는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하기만 했어요. 그때 남자의 어머니가 제 손을 덥석 잡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결혼만 성사되면 은지를 정말 귀하게 떠받들고 살겠습니다. 제 아들과 결혼해 준다는 것만으로 저희한텐 은인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결국 저는 열흘 가까이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고민했어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 괜히 내 생각만으로 반대하다 은지도 실망하고 두 번 다시 좋은 사람 못 만날지도 몰라. 그리고 비장애인 가정보다 비슷한 환경에 있던 그 집 부모님이 은지를 더 잘 이해해 주실 거야. 그렇게나 절실하게 애를 쓰는데 데려가면 적어도 고생은 안 시키겠지? 그렇게 길고 긴 갈등 끝에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예비 안사도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또 눈물바람을 하더군요. 은지 어머니, 결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고 은지한테 잘할게요. 내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감사하네요. 근데 은지가 지금까지 저랑 오래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결혼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날 수 있겠죠? 어머나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전화도 있고 길도 좋아져서 당진이라고 꼭 멀게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기 그리고 제가 우리 은지 살 곳에 미리 좀 가볼 수 있을까요? 네? 아, 저희 집 말씀이신가요? 네, 뭐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 실례라니요. 언제든지 오세요. 근데 지금은 제가 태수 결혼 문제 때문에 계속 서울에 있어서요. 일단 저희가 이번 주에 내려가서 청소 좀 해놓고 다음 주에 은지랑 같이 오시겠어요? 그렇게 흔쾌히 허락해 주더군요. 그래서 일주일 후 저는 딸이 결혼하면 살게 될 당진의 시댁까지 방문하게 됐습니다. 딸이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지 궁금하기도 했고 솔직히 제 눈으로 확인해야 마음이 놓일 것 같기도 했거든요. 대기업에 다니는 예비 사위의 형이 휴가까지 내고 저희를 차에 태워 직접 당진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도 예비 사도는 웃으며 자신 있게 말했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지내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복잡한 서울에서 다른 사람들 시선 신경 쓰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행복할 거예요.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 당진이 서울에서 그리 먼 거리도 아니고요. 사돈 어른도 휴가 온다고 생각하시고 언제든 내려와서 은지 씨 만나고 푹 쉬다 가세요. 그래서 저는 미소 지으며 그러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속으로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나이든 어른 둘이 살던 시골집이 다 뻔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별 기대 없이 찾아간 예비 사돈 댁은 정말 아담하고 예뻤어요. 겉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농가주택이었지만 내부는 생활에 편리하도록 잘 수리돼 있더라고요. 안주인의 깔끔한 손길이 여기저기서 느껴지는 포근한 집이었죠. 마당 한편에는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는 텃밭이 있고 나무로 만든 2인용 그네도 걸려 있었어요. 그곳에서 농촌 풍경을 바라보며 자기 남편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딸을 생각하니 입가에 절로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그 뒤로 서둘러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가끔 만나다 보니 예비 사위가 제 딸을 정말 소중하게 대해주는 게 한눈에 보이더군요. 은지가 뭔가를 떨어뜨리면 황급히 주워주고 은지가 목마르다고 하면 바로 물을 떠다 줬어요. 항상 눈으로 제 딸을 쫓으며 자기가 해줄 게 없는지 살펴봤죠. 그런 걸 보니 비록 장애가 있지만 다른 비장애인들 못지않게 다정하고 배려가 깊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20살이라는 나이 차이가 마음에 걸렸는데 둘이 있는 모습을 보니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사위가 다정하게 은지의 손을 잡으며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은지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나한테 맡겨. 그런 예비사위의 서툴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제 딸도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애정 표현하는 게 순수한 그 아이들의 사랑법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비록 지적 능력은 부족하지만 딸을 대하는 사위의 마음은 진심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드디어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복지센터 강당에는 양가 가족과 선생님들 그리고 은지와 태수의 센터 친구들이 모였어요. 다들 자기 일처럼 기뻐해주는 모습에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은지는 정말 예뻤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행복하게 웃는 딸을 보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엄마, 나 예쁘지? 응? 그럼 우리 은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엄마, 나 오빠랑 행복하게 살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 우리 딸. 남편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시부모님 말씀 잘 들어야 해.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도 밥 잘 먹어야 해. 내가 매일 전화할 거야.
저는 눈물을 훔치며 그런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조촐한 식이 진행됐어요. 두 아이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딸의 행복을 얼마나 간절하게 빌었는지 모릅니다. 식이 끝나고 사위의 형이 저에게 다가와 고개 숙였습니다. 사돈어른, 어려운 결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두 사람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실 일 없게 연락 자주 드리라고 태수한테도 일러둘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인걸요. 그러면서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에 저도 처음보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딸을 아껴주는 사위와 선한 시부모님, 든든한 시숙까지 이제 딸이 행복해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저희 앞에 펼쳐진 고난의 시작이었다는 걸 그땐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은지는 사위와 시부모님을 따라 당진으로 내려갔어요. 딸을 떠나보내는 제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게 슬프고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은지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은지만 행복하면 돼.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여보, 제발 우리 딸 잘 지켜주고 잘 살도록 도와줘요. 그렇게 먼저 떠난 남편까지 부르며 딸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떠난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전화 통화를 했죠. 은지가 전화하기도 했고 딸이 종일 연락 없으면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처음 며칠은 전혀 문제없이 통화가 잘 됐습니다. 엄마, 나 잘 지내. 시어머니가 밥 맛있게 해줘. 오빠도 나한테 잘해줘. 그래, 다행이다. 은지야, 힘든 일 있으면 엄마한테 꼭 얘기해야 해. 응, 알았어. 엄마도 잘 지내? 하지만 열흘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뭔가 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딸이 전화를 잘 받지 않기 시작했거든요. 몇 번 만에 연락이 닿아도 급하게 끊기 바빴죠. 엄마, 미안해. 나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뭐? 아니, 은지야, 뭐가 그렇게 바빠? 엄마랑 잠깐 전화할 시간도 없어?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니지?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 끊을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그런지 딸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라진 것 같았죠.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도 같고 제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날도 딸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면 주로 꺼져 있거나 전원이 켜져 있어도 받지 않더군요. 그러다 가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연락이 닿았어요. 그럴 때마다 딸은 아무 일도 없다고 했죠. 그냥 늘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주가 지나 딸이 결혼한 지 2달이 넘자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어요. 얘가 살림 배우느라 바쁜 건가? 아직 적응 중이라 그런 거겠지? 전 그렇게 자신을 달래며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려놓으려 했었어요. 하지만 그 뒤로 간신히 연락이 닿은 딸의 목소리가 좋지 않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은지야, 엄마야. 너 요즘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니? 딸은 힘없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 바빠. 은지야, 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나 끊을게. 은지야, 그러지 말고 너희 시부모님 좀 바꿔줘. 아니, 그 김서방이라도. 하지만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또 끊겼습니다. 그때는 정말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 더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결혼한 지 3달도 안 된 딸의 목소리에서 생기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정상은 아니니까요. 저는 얼른 사위에게도 전화를 걸어보고 안사돈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손님도 받지 못하고 미용실을 서성이며 불안해했죠. 그러다 사위의 형에게 받은 명함이 떠올라 얼른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거기에 대기업 부장이라고 적힌 사돈의 명함이 얌전히 들어있었어요. 저는 얼른 명함에 적힌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 역시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무 중인가 보다 싶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기다렸죠.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록 답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연락을 기다리다 못해 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다시 지갑을 열어 곱게 접어놓은 쪽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저는 딸이 살게 될 시골집에 갔을 때 그 집 대문에 적힌 주소를 종이에 몰래 적어뒀더랬어요. 나중에 사돈댁에 명절 선물이라도 보내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별 생각 없이 적어둔 주소가 그토록 요긴하게 쓰일 줄 당시엔 전혀 몰랐었죠. 다음 날 저는 종이에 적어둔 주소를 몇 번이나 확인하며 당진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는 내내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딸이 그저 신혼의 행복에 빠져 정신없는 것이기를, 제 걱정이 쓸데없는 기호이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딸이 살고 있을 당진에 도착했죠.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타고 종이에 적힌 주소를 운전기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기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서둘러 차를 몰아 시내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한참을 달려 한적한 농촌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주변에는 논밭이 펼쳐져 있고 간간히 낡은 농가들이 보였죠. 그때부터 조금씩 눈에 익은 풍경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기사님이 넋놓고 창밖을 바라보는 저를 부르며 말했어요. 손님, 이 집인 것 같은데요. 택시가 멈춰선 곳은 낯익은 농가주택 앞이었어요. 저는 얼른 택시 요금을 내고 대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역시나 전처럼 관리가 잘 돼 있었고 마당에는 이불까지 널려 있었죠. 딸이 그 집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대문을 두드리며 딸을 불러봤습니다. 은지야, 엄마 왔어. 김서방 안에 있나? 그런데 잠시 후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제 딸도 사위도 아닌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낯선 여자였어요. 여자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묻더군요. 누구세요? 놀라긴 저도 마찬가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저 김태수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누구요? 김태수? 그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는데. 여자는 저 못지않게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여기 김태수 씨 댁 맞지 않나요? 분명히 여기가 틀림없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여긴 우리 집인데요? 우린 박시성을 쓰고 김태수라는 사람은 몰라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제가 몇 달 전에도 분명히 이 집에 왔었는데. 제 말에 상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죠. 아, 혹시 여기 빌려서 묵으신 거 아닌가요? 실은 저희가 바로 옆에 살면서 이 집은 민박처럼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숙소를 빌려주고 있어요. 이 동네로도 요즘 도시에서 촌캉 사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쓰시던 집을 고쳐서 부업사만 빌려주고 있죠. 네? 그게 무슨 집을 빌려주다니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말로만 듣던 촌캉스, 도시 사람들이 바캉스 대신 시골을 체험하러 내려오는 걸 촌캉스라 부른다는 말을 들어본 기억이 났어요. 제가 사돈댁으로 알았던 곳이 바로 그런 촌캉스 숙소였다는 겁니다. 정신이 아찔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저기 괜찮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혹시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몇 달 전에 묵은 사람들 이름이랑 연락처를 좀 알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돈 부부와 그 형의 이름을 줄줄이 말하고 연락처도 불러줬어요. 하지만 휴대폰을 찾아보던 여자가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죄송한데 제가 알고 있기론 말씀하신 그런 이름으로 예약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 하신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 저에게 거짓말까지 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연락처와 이름으로 예약했을 것 같진 않더군요. 전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당한 일이 뭔지 단박에 알아차렸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 알고 찾아온 것 같네요. 저는 비틀거리며 돌아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정신을 차려야 했죠.
속았다. 난 완전히 속은 거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주소를 확인했지만 분명히 그 집이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그곳엔 제 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사돈에게 받은 명함을 꺼내 이번엔 회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봤네요. 휴대폰으로는 아무리 연락해도 전화를 받지 않으니 직접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죠. 잠시 후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밝은 음성의 여자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해외 영업부입니다. 저 혹시 거기 김민수 부장님 계신가요? 그 말을 묻고 답을 기다리며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까봐 그 찰나의 순간에 온몸의 피가 다 말라버리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상대의 입에서 나온 반가운 말에 저는 한숨을 몰아쉬며 안도했습니다. 아, 김 부장님이요? 잠시만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네, 김민수입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거의 소리치듯이 답했어요. 아이, 사돈 안녕하세요. 저 은지 엄마예요. 네, 누구시라고요? 상대는 잘 못 들었다는 듯이 저에게 되물었어요. 헌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대의 목소리가 제가 알던 그 김민수의 목소리가 아니었거든요. 다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김태수 형님, 김민수 씨 아닌가요? 태수요? 죄송한데 전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전 동생이 없어요. 무슨 일이신지... 네? 아니 분명히 명함에 해외 영업부 부장 김민수라고... 제가 해외 영업부 부장 김민수는 맞습니다만 저는 외동입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그럼 혹시 그 김태수라거나 김민수 그런 사람들 들어보신 적은... 부질없는 질문인 줄 알면서도 물었어요. 그러다 눈물이 터져버렸죠. 상대는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하지만 전 그 말을 다 듣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과 분노가 치솟아올라 도저히 전화를 계속 받을 수가 없었거든요. 간신히 버티고 있던 저는 그 전화를 끝으로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명함도 가짜였어. 그 사람이 김민수를 사칭한 거야. 그럼 우리 은진 도대체 어디로 간 거지? 그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딸이 대체 어디로 끌려간 건지, 지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숨이 막혀왔어요. 그래서 서둘러 큰 길로 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죠. 제 딸을 찾아야 합니다. 실종된 것 같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한 지 석 달째인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 시댁 주소가 거짓이었다는 것, 시숙이라던 사람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신분을 사칭했다는 것까지 모두요. 제 말을 들은 경찰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전문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결혼식 사진 같은 거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결혼식 사진을 보여줬어요. 사위와 딸, 그리고 그 부모와 김민수라고 했던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최대한 빨리 수사하겠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시고 혹시 따님이나 사위한테 연락이 오면 저희한테도 바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네, 제발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저는 망연자실한 채로 경찰서를 나서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서울로 왔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죠. 어딘가에서 딸이 혼자 울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멍하니 울고 또 울기만 했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딸을 얼마나 위험한 곳으로 보냈는지 그제야 깨달았죠.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어.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제 딸 찾았나요? 김태수에 대해 알아낸 건요? 하지만 경찰은 며칠째 같은 말만 반복했어요. 어머니, 지금 수사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수사는 답답할 정도로 더뎠습니다.
그렇게 천년 같은 일주일이 지났죠. 그동안 저는 매일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밥을 먹을 수도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은지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혹시 다치거나 험한 일을 당한 건 아니겠지? 아니야, 무슨 일을 당했어도 좋아. 제발 살아있기만 한다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나 드디어 경찰에게서 뜻밖의 연락이 왔어요. 신고자분, 지금 당장 인천으로 가실 수 있으세요? 네? 인천이요? 아니, 거긴 왜... 따님을 찾았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협조 요청을 했고 따님이 지금 인천 쪽에서 발견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인가요? 아니, 당진이 아니라 인천에 있다고요? 너무 놀라서 하마터면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네, 그 따님이 많이 불안정한 상태인 것 같아요. 계속 어머님을 찾는다고 하던데. 전 그 길로 미친 듯이 달려나와 택시를 잡아 타고 인천의 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은지를 찾았다. 내 딸을 찾았어. 병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있다니.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거야. 아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여보 고마워요. 속으로 쉴 새 없이 감사 인사를 하면서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인천에 도착해 경찰서로 뛰어들어갔어요. 박은지 어디 있습니까? 제 딸 어디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를 본 형사가 조사실로 안내해 문을 열자 그 안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제 딸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지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결혼식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그 환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겁에 질린 얼굴로 앉아 있었죠. 은지야! 저는 얼른 달려가 있는 힘껏 딸을 안았습니다. 엄마! 엄마! 딸이 제 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죠. 괜찮아, 은지야. 이제 괜찮아. 엄마가 왔잖아. 저도 딸을 꼭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경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충격적인 말을 건넸어요. 저 어머님, 죄송하지만 박은지 씨는 현재 피의자 신분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피의자요? 그건 뭘 잘못한 사람들한테 쓰는 말 아닌가요? 네, 그 박은지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했습니다. 오늘 은행에서 현금 인출하다가 저희 잠복수사팀에게 체포된 겁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꽥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우리 딸이 어떻게 그런 짓을... 아직 조심스럽긴 하지만 저희도 의심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조사를 통해 밝혀내겠습니다. 일단 조서는 작성해야 하거든요. 그 말에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딸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뭔지 알겠더군요. 은지야,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넌 아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정작 저도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졌던 딸이 범죄자가 되어 돌아왔다니 기가 막히는 일이었죠. 딸은 조사를 더 받아야 한다며 경찰이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딸과 떨어지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심각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일단 지금까지 밝혀진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찰이 파일을 펼쳐 보였습니다. 박은지 씨는 오늘 오전 10시경 인천 소재 한 은행에서 대포 통장에 현금을 인출하다가 저희 금융범죄수사팀에 체포됐습니다. 저희가 며칠 전부터 그 통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거든요. 대포 통장이요? 네, 그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타인 명의의 통장입니다. 피해자들이 속아서 돈을 입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수거책이라고 부릅니다. 박은지 씨가 바로 그 수거책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은진 그런 거 몰라요. 장애가 있어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겁니다. 지금부터 따님이 어떻게 이용당했는지 정확히 밝혀내는 게 중요해요. 대충 들으니 박은지 씨에게 남편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경찰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희가 혹시나 하고 확인해보니 박은지 씨 명의로 최근에 보험이 가입된 정황도 있었어요. 사망보험금 2억이 넘더군요.
뭐라고요? 제 딸은 그런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요? 최근에 가입된 것 같아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본인이 직접 서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수익자는 경찰이 서류를 찾으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익자는 김태수로 되어 있네요. 최근에 결혼한 남편 맞죠? 저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거든요. 맞아요. 제 사위 이름 김태수입니다. 그럼 사위가 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켰다는 말인가요? 저 젊고 건강한 애를 왜...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 박은지 씨를 보험 사기에 이용하려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를 위장할 수도 있고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가서 범죄자를 만든 것도 모자라 보험금을 타려고 이용할 생각까지 한다니.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식은땀이 흘렀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다행히 은지 씨는 지금 안전합니다. 저희가 제때 찾아냈으니까요. 이제 은지 씨에게서 정확한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제가 의문이 생겨 한마디 물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걸 제 사위가 한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아요. 사위도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범죄에 보험 사기까지 생각한다는 건지. 저희도 그 점을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을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조사하려고 합니다. 저기 제가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낯선 사람 앞이라 은지가 말을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시죠. 저는 경찰을 따라 다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딸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자 고개를 들고 절 바라봤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죠. 은지야, 엄마 왔어. 괜찮아? 저는 딸 옆에 앉아 경찰이 질문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박은지 씨, 오늘 은행에서 뭐 하고 있었나요? 나 돈 찾았어요. 누가 시켰어요? 태수 오빠, 형님이 돈 찾아오라고 했어요. 태수 오빠, 형님이요? 태수 오빠가 아니라? 네, 매일 시켰어요. 차 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갔어요. 김태수 씨는 어디 있어요? 몰라요. 오빠도 돈 찾으러 나갔어요. 김태수 씨도 돈을 찾으러 나가요? 그럼 집에 누가 있어요? 시어머니랑 시아버지. 중국 사람들 많은 동네에서 살아요. 그때 경찰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중얼거렸죠. 중국 사람들 많은 동네가 어디지? 뭐 다른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렇게 은지를 달리며 딸을 범죄에 이용한 일당들의 거주지를 추적해 나갔어요. 알고 보니 은지는 결혼하고 당진 근처에 간 적도 없이 계속 서울에 살았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이것저것 계속 물었습니다. 박은지 씨, 은행에서 돈 찾아오는 거 말고 혹시 그 집에서 다른 일도 했어요? 네, 청소했어요.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누가 시켰어요? 시엄마가 시켰어요. 난 며느리니까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태수 오빠는 박은지 씨한테 잘해줬어요? 그때 딸의 표정이 복잡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는 잘해줬는데 형님이랑 엄마 아빠가 우릴 맨날 때렸어요. 피도 났어요. 청소하기 싫었는데 안 하면 맞아서 그냥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뭐라고? 너를 때렸다고? 응, 엄마한테 전화하려고 하면 때렸어. 오빠 형님이 전화기 가져가고 나도 때리고 태수 오빠도 때리고 오빠가 말리면 더 때렸어. 저는 답답한 마음에 딸을 보며 말했죠. 아니 은지야, 왜 도망치지 않았어? 태수 오빠랑 둘이 도망쳤어야지. 도망 못 쳐. 오빠 형님이 경찰 부른다고 했어. 나랑 오빠 나쁜 짓 했다고 감옥 간다고. 그럼 엄마도 영영 못 만난다고 했어. 뭐라고? 경찰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협박한 겁니다. 박은지 씨와 김태수 씨 둘 다 범죄에 가담했다는 걸 빌미로 신고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장애인을 학대하고 범죄에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럼 태수도 이용당한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 같지만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박은지 씨의 증언대로 해당 지역 일대를 수색하겠습니다. 직접 동행해서 위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도 같이 갈게요. 경찰은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 체포 작전에 들어갑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더 큰 범죄에 연루될 일당일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와 딸도 경찰차에 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 경찰 아저씨들이 나쁜 사람 잡으러 가는데 은지 도움이 필요하대. 은지 할 수 있지? 그 집이 어딘지 위치만 말해주면 돼. 제 말에 두려움에 떨던 딸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경찰이 출동했고 몇 분 후 낯선 거리에 도착하자 은지가 자신이 기억하는 집을 조심스럽게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편의점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세 번째 집. 경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무전기로 지시했어요. 목표 지점 확인했다. 골목 양쪽을 봉쇄하고 진입한다. 딸과 저는 차 안에 그대로 앉아 경찰들이 집으로 진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무전이 끝나가기 무섭게 경찰들이 재빠르게 움직이더군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죠. 잠시 후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누군가 도망쳐 골목을 뛰어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러다 길을 막은 경찰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 반대쪽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골목을 포위한 경찰들에게 일당이 속수무책으로 잡혀 수갑이 채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사돈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오더군요. 그 사람들의 뒤로 사위도 양쪽 팔을 붙들린 채 걸어 나오는 게 보였어요. 얼굴에는 멍자국이 선명했고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사위의 이름을 마구 불렀어요. 오빠, 오빠, 태수 오빠! 하지만 사위는 은지의 얼굴을 잠깐 바라보더니 고개를 떨궜어요. 그러고는 그대로 다른 차를 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희도 그 뒤를 따라갔죠. 잠시 후 경찰서에 도착하자 흥분한 경찰들이 집안에서 찾아온 증거들을 내밀며 조사를 하고 있더군요.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경찰 중 한 명이 서류를 흔들며 고개 숙인 남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건 다 뭐야? 김태수 통장에 있는 돈도 다 가져갔지?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한 것도 모자라서 착취까지 한 거야? 보험은 왜 들었어? 박은지한테 무슨 짓 하려고? 일당들은 다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조사가 길어지자 결국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혀를 내두르며 지금까지 모든 일을 말해주더군요. 참 악질 중에도 저런 악질들이 없네요. 김태수는 원래 저 세 식구와 이웃에 살던 사이였어요. 김민수를 사칭하던 남자는 김철민, 무직이고 나머지 두 사람이 김철민의 부모죠. 이웃이요? 네. 원래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연로한 할머니랑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마저 돌아가시니까 이웃에 살던 저 부부가 김태수를 성년 입양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칼국수 장사를 하셔서 재산이 꽤 있으셨던 것 같아요. 상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요. 근데 일가 친척 하나 없이 돌아가셨으니 그 재산이 모두 김태수에게 돌아갔죠. 그때부터 뭔가 불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어요. 그럼 설마 저 사람들이... 네, 맞아요. 김태수가 김철민을 형이라며 무척 따랐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재산을 다 가로챈 거죠. 근데 그 돈으로 도박하고 사치를 일삼다 다시 살기가 어려워지니 김태수를 범죄에 이용한 겁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던 그 지역에 중국의 보이스피싱 집단 조직원들이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어머나, 조직원이요?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이랑 어울리던 김철빈이 김태수를 수거책으로 이용하고 대가를 받아온 거죠. 그러다 일손이 부족하니 또 다른 먹잇감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복지센터에 김태수를 등록시키고 자꾸 박은지 씨를 만나도록 부추긴 거죠. 기가 막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놀라운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박은지 씨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뭔가 일을 꾸미려고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저 인간들이 제 딸을 해코지할 생각까지 했다는 말인가요? 어떤 방법으로든 보험금을 타낼 생각이었겠죠. 배우자인 김태수가 그 돈을 받으면 그 역시 가로챘을 테고요. 저는 결국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김철민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대기업 부장이라며 명함을 내밀던 그 얼굴에 대고 소리쳤죠. 이 미친 인간들이, 너희들이 사람이야?
왜 하필 내 딸이야? 왜 하필? 그때 안사돈이라던 여자가 퉁명스러운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결혼식 때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잡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돈 벌려고 그랬지 뭐. 저런 애들만큼 말 잘 듣는 애들이 또 어딨어? 그 복지센터에서 우리 며느리 얼굴이 제일 반반하더라고. 그래서 태수 자꾸 부추겼더니 저 덜 떨어진 게 진짜 은지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결혼시켜준 거잖아. 결혼했으면 시집 가풍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건데 뭐가 문제라고 그래? 은지는 내 며느리인 거 몰라? 이 여자가... 제가 달려들려고 하자 경찰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 사람들은 법으로 처벌받을 겁니다. 사기, 장애인 학대, 보험 사기 미수,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여러 제목으로 기소될 거예요. 그때 구석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위가 보였습니다. 제가 경찰에게 물었죠. 저기 김태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태수 씨도 결국 피해자죠. 협박과 감금으로 억지로 범죄에 가담했으니까요. 처벌은 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님도 마찬가지고요. 은지도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 태수를 부르더군요. 오빠 괜찮아? 은지야 미안해. 나 나쁜 짓 했어. 은지 못 지켜줬어. 은지랑 결혼하면 형이 우리 둘만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고 다신 때리지도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이었어. 내가 또 속았어. 태수가 울면서 말하자 딸도 울면서 답했어요. 아니야. 오빠 좋은 사람이야. 나 안 맞게 하려고 노력했어. 오빠도 무서워서 나쁜 짓 한 거잖아.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너무나 복잡하고 답답했어요. 태수도 피해자였다는 건 잘 알지만 그런 무서운 집구석에 제 딸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에 화가 치미는 건 어쩔 수 없었죠. 결국 사기꾼 일가족은 재판에 넘겨졌고 태수는 보호시설로 보내졌습니다. 딸은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두려움에 떨었어요. 전 그런 딸을 다독이며 심리상담을 받게 하고 예전으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재판이 열렸어요. 저도 증인으로 법정에 섰지만 죄인들의 얼굴에서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긴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들에게는 각각 징역 10년형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벌이 내려졌어요. 형을 확정하는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가득 울려 퍼졌죠. 피고인들은 사회적 약자를 이용해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고 계획적이었다. 피해자들이 장애로 인해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보험 사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 일이 있고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딸은 아직도 가끔 악몽을 꾸지만 예전보다는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은지가 안정을 찾기까지 곁에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지금 제 곁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미용실에 출근해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고 더러워진 수건을 세탁하고 손님들에게 음료수를 가져다 주죠. 장모님, 바닥 청소 다 했어요. 이제 화장실 청소할게요. 화장실 청소는 안 해도 돼. 건물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해주신다니까. 안 돼요. 나 일 열심히 해야 우리 장모님이 월급 줘. 그래야 은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요. 네, 바로 제 사위 태수입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보호시설에 있는 사위를 데려왔어요. 비록 딸이 겪지 않아도 좋을 괴로움을 겪은 건 가슴 아프지만 사위가 딸에게 보여준 사랑만큼은 진실했다는 걸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 제가 이 세상에 없다면 딸을 가장 사랑하고 아껴줄 사람은 바로 사위겠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사위를 용서하고 자식으로 품어주기로 결심했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도 거친 폭풍우를 이겨내고 다시 행복을 찾아가는 저희 세 식구의 앞날에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길 빌어주시겠어요? 그럼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평안한 하루를 빌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